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1면인데요. 최순실 씨 어제 헌재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쳤을까요? 증거 있어요? 네, 질문 의도가 뭐죠? 증거 있어요? 유도신문의 답변은 못하죠? 이렇게 공세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일정을 일면에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정치 일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어느 당과 손잡을지 궁금했는데 입당 여부를 설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 총장, 나는 지금 당이 없어서 손으로 땅을 긋는 심정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당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정당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설 이후에 과연 어느 당하고 손을 잡을까요?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에 롯데 기사를 실었습니다. 롯데에 뭐라고 제목을 달았을까요? 네, 사드 딜레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드 부지를 사실은 롯데 성주 스카이골프장에 짓기로 했고 그 땅하고 국방부의 군용지하고 서로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고 그거를 곧 계약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롯데가 계약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중국의 사드 보복도 우려가 되고 최근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사드 관련 발언도 나오고 롯데가 조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를 사이드 박스 기사로 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역시 사드 관련 입장입니다. 사드 입장 선회한 게 아니다. 그제 사드에 대해서 사드 합의 자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사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사드 입장 선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네, 표 계산한 말 바꾸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결국은 취지가 왜곡이 된 거다. 내 말의 취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고 사드를 강행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 기사를 크게 실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마른 자리만 디딘 분이다.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표 대담 술간집을 내는데 이 자리에 여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기득권층 특권을 누려온 사람이고 국민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마른 자리만 디딘 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도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뭐라고 응수를 했을까요? 네, 나는 전쟁 때 땅바닥 공부했다. 나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기회 얻은 사람은 없다. 문재인 전 대표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변혁을 더 많이 겪었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 신경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의 양강구도 사이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 주자들 소식 실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인데요. 네, 어제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절반까지 인상을 해야 한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의
시선을 잡기 위한 목소리 같은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서울시장 약속서는 허위다. 중도 폭이 없다. 네,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자신한테 서울시장을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문 전 대표를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쪽의 희망사항인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또 다른 문재인 전 대표의 각세우기 목소리인지 주목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네, 어제 가장 뜨거운 뉴스였죠. 결국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중앙일보 일면은 특검의 칼끝은 결국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뉴스톡2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정말 뜨거운 뉴스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전부터 김규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최순실 씨도 재판에 출석합니다. 돌직구쇼 어느 기사를 먼저 선택했을까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 장관 오늘 특검에 소환됩니다. 9시 반이죠? 조윤선 장관이 9시 반에 소환이 되고 김기춘 실장은 10시에 소환이 되고 약간 30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어떤 혐의로 소환되느냐,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한테 정부 지원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작성을 지시한 혐의인데요. 권리 행사 방해, 그런 혐의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의 위배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나요? 두 사람이 특히 지금까지는 네, 지금 들어오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까지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 청문회에서 전제가 없다라고 했던 걸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소환되는 그 이유는 피의자 신문입니다. 특히 최근 이제 오늘 앞에 들어온 그 기사에 따르면 특검이 조윤선 장관이 교체한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증거를 찾았다라는 보도가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윤선 장관은 이번에 특검에서 피의자로 받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거고 위증 혐의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증거 파기 이런 혐의가 또 적용이 되나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또 국민들도 그렇고 제일 관심 있는 대목은 결국은 그 블랙리스트 만든 게 그게 제일 크겠죠. 이제 권리 행사 자체가 이제 본질인 거죠. 저는 오늘이 굉장히 그 특검으로서는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특검이 필요한지 우리가 아마 오늘 꼭 느낄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은 블랙리스트는 검찰이 그렇게 정치 검찰이고 눈치 봤던 검찰이 애써 외면했던 그 케이스인데 그야말로 특검이 참 공부 열심히 해서 발굴해서 진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히틀러는 대량 학살을 했지만 그것만 빼놓고 보면은 거의 히틀러가 유태인을 대하거나 인종을 대하는 그 자세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이제 정점이 있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특검이 이런 사안을 다루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이재용 회장을 그렇게 과감하게 영장 청구하는 그 경우를 보면은 네. 확실히 특검이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윤선 장관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기춘 잠깐 네. 지금 조윤선 장관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지금 소환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부르는 거죠. 네, 그 신분이 굉장히 특수하죠.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장관 취임 후에는 지원 배제 과정에 전혀 영향 미친 적 없나요?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문체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지금까지는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블랙리스트를 사실 애당초에는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지난번 이제 국회에 있었던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그런 거를 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만든 적은 없다. 네. 본 적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이용주 의원의 그 제대로 된 한 16차례에 달하는 질문 과정에서 본인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일부 시인하는 과정을 거치긴 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었는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조윤선 장관의 질문 답변 공방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자, 조사를 물어보는 건 받은 이거예요. 거를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없다고 생각하는 물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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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례를 물어보는 게 리스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문건으로 돼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문건으로 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네, 18번을 계속 다그치니까 문화인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을 빙빙 돌려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예, 예. 어떻게든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윤선 장관은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애당초 처음 만들어졌다는 곳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입니다. 그 당시에 정무수석으로 재임을 했었었고 그 뒤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게 교육문화수석실에 가서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차후에 문체부 장관으로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블랙리스트가 한 번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조윤선 장관이 전혀 개입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엔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는 여러 비서관들이 소환되는 과정을 거쳤고 또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조윤선 장관이 특검에 소환돼서 마지막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증언이 배치되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긴급 체포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존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를 자기가 나는 안 만들었지만 장관으로 와서 다시 내가 이렇게 좀 조사해 봤더니 들어봤더니 그게 있더라라고 본인이 나중에 계속 특검에 가서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본인의 취지는 지금 계속 그런 이제 취지잖아요. 일관된 예. 취지는 그런 거죠. 근데 예. 지금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이제 신동철 전 예. 정무비서관 그리고 이제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조 장관이 장관으로 가면서 차관으로 데리고 갔던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작성을 한 것 때문에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조 장관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 밑에 비서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나는 몰랐다.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왜 그때 그럼 왕따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이제 무능한 사람이었다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게 통할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김기춘 실장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김기춘 실장이 관여한 정황들이 있는데 조 장관의 말이 맞다면은 비서관이 조 장관이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이제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다라는 예. 식인 건데 글쎄요. 그런 이제 어쨌든 정황 외에는 그러려면, 직접적인 증거를 예, 찾은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PC 말씀도 하셨는데 본인 PC나 아니면 문체부 장관, 아니, 문체부 뭐 직원들의 PC나 뭐 청와대 관계자들의 뭐 컴퓨터에서 뭐 이런 지시가 오고 하고 한 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그걸 확보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일부 보도에서 블랙리스트라고 실제 그 문건이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까 윤 실장이 말했던 것처럼 블랙리스트가 여러 번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여러 버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 특검에서는 당연히 이제 검사니까 물증을 들이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 그리고 네. 조윤선 장관 자택을 직접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리고 예. 일부 당시 문체부 직원들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는데 뭐 예상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폰에서는 심지어 연락처도 하나도 없었던 말 그대로 깡통 전화만 있었고 문체부 장관,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 집에서는 뭔가가 좀 발견된 것 같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체부 직원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지금 증거로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조윤선 장관이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있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네, 네. 조 장관이 지시한 그런 정황이 정황이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증거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건 우리가 법원에서 영장 발부된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술자들이 다 구속돼 있어요. 기술자. 기술자하고 설계자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이렇게 설계자는 누구, 기술자는 누군지 다 설계자는 지금 오늘 두목급으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정장관. 예. 특검은 모르게 몰라도 그 위에 이제 박 대통령 이렇게 보는데 예. 이 세 사람을 설계자로 보는데 실질적인 설계자는 이제 두 사람이거든요. 예. 조윤선, 김기춘.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자들 이제 실행한 사람들이 정관주 차관, 그다음에 신동철 비서관, 네. 그다음에 그 김 장관, 김종덕 장관 이 세 사람 법원에서 죄명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권리해상 방해는 그렇게 작은 죄인데 예. 구속한 거를 보면은 꽤 입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구속이 됐고 또 영장이 발부가 네, 됐고. 모르긴 네. 몰라도 그거를 추정해 보면은 오늘 아마 김기춘 그다음에 조윤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결국은 긴급 체포하거나 체포영장 발부하거나 중간쯤에 조사를 받는 오늘 네, 조사를 그렇죠. 받고 예. 지난번 문영표 그 장관 구속된 네, 것처럼 네. 예. 긴급 체포돼서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에서 나는 곧바로 그 단계를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두 명이 네, 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번 주 내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30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 또 하나는 현직 장관을 그러면 바로 조사를 하다가 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 영장으로 바로 이렇게 갈 건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직 장관을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왜 특검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제 실감하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현재 검찰 체제가 현직 장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직 장관을 피의자로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지요. 그렇게 보면은 왜 특검이 필요했던지 그래서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사유가 아주 제가 보기에도 수두룩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른 것보다도 오늘 신문 조사 받으면서 뭐 이거는 아니고 도주율은 없고 예. 그 신분은 확실하니까 그러나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한 그 혐의도 여러 가지 있고 네. 그거는 충분히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하고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충성하려고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한테 지시를 받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뭐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또 조사 대상이지만은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김기춘 실장의 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또 김영한 비망록 여러 군데서 그 어떻게 좌파 성향의 그 예술인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본 대로 소신이거든요. 소신에 따라서 이걸 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혐의를 해서 조사를 받아서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럼 김기춘 실장, 정관준 실장, 신동철 비서관으로 연결되는 고리에서 조윤선 장관만 싹 빠졌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밑에서 했는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을 때, 난 정말 몰랐다는 거를 국민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이나 그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목에서 오늘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대지를 하기 위해서 30분 간격으로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워낙 검사 시절부터 검찰총장, 법무장관까지 지낸, 하여간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 전혀 그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방송에서 과연 이번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초원 복국집 사태라고 그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거기서 이제 입건이 됐는데 본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 헌법 소원을 걸어요. 대선 때. 헌법 소원이 이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의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그 헌법 소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사람이 입건이 취소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까지 참 리걸 마인드가 독특하게 이제 뛰어난 사람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 집에서 여러 가지 그 대량 무슨 문건이나 자료를 빼내는 게 CCTV에 지금 잡혔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김기춘 전 실장 자택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이 CCTV까지 다 삭제를 했던 정황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아주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기획했다라고 보지만, 특검에서 그 CCTV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을 돌려본 겁니다. 해보니까 여기에서 김기춘 실장 자택에 박스를 가지고 빼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이 포착한 지가 2주도 더 전의 일인데 이거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도대체 이 박스나 자료를 옮겼다라면 어딘가에 은밀한 공간으로 옮겨놨을 건데, 그 은밀한 공간이 어딘지를 2주 동안 열심히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오늘자리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그 은밀한 공간을 찾는 데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기춘 실장이 자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주 빠르게 다 옮겨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휴대폰만 하더라도 특검이 조사를 가갖고선 휴대폰을 보니까 깡통 휴대폰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김영환 전 수석의 그 비망록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일지의 양을 보듯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업무일지 자체가 자기의 역사고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딘가에 버릴 리가 없기 때문에 꼼꼼한 자료를 분명히 옮겨놨을 건데라는 생각을 갖고 추적하는데 그건 좀 실패했다라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교사에 대한 혐의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특검 수사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명확하게 물어볼 건데, 끝까지 부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여기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칼럼니스트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당장 구속돼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법꾸라지처럼 정말 모든 증거를 지금 인멸한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CCTV도 다 없애고 집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은 이제 망자가 되셨죠. 그 김영환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진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첩을 보면은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것을 교사하고 지시했는지가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것.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춘 실장은 우리는 이제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춘 실장은 구속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긴급 체포를 한다던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그 증거가 조금 부족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컴퓨터나 이런 데서 증거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했다라고 특검에서 지금 고발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은 거의 혐의는 비슷하지만 당장 그 체포나 혹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김기춘 실장은 좀 난이도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다. 다만 조윤선 장관한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영환 수석이 메모를 보면은
비서실장이 민정수석한테 지시한 사항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였거든요. 그럼 조윤선 장관도 거기 멤버였지 않습니까? 당신 이런 거 들은 적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아니면 모르겠다겠죠.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대질의 효과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조금 전에 출석을 했고요. 김기춘 전 실장은 10시에 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돌직구 뉴스 들어가 보실까요? 네, 당당 뻔뻔 모르쇠 최순실 오늘 장시호와 빅매치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요. 어제 최순실 씨가 헌재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저희 배준우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 그러나 자신의 재판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탄핵심판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강제구인 방침을 밝히자 일주일 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문 내내 국회 측 변호인단의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증거 있냐? 유도 질문하지 마라. 비약하지 말라며 연거푸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코웃음을 치고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말을 자르고 되묻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등 태도 역시 불성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19일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던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아마 그동안에 이 수사 과정에서 또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감정이 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잘 살펴봐달라고 전해왔다면서도 대통령은 내가 나서는 걸 원치 않았다는 모순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어제 돌직구쇼에서 최순실 씨가 아마 재판받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른 전략을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뭐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고영태 증언 자체는 완전 조작이고 걔네들이라고 표현을 쓰네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다 이런 표현인데 걔네들이 계획을 짜서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김기춘 자체를 나는 모른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럴 분위기도 안 돼 괴로웠다. 그리고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돈에 관심도 없다. 검찰 조사가 과장돼서 내가 괴물이 된 거다. 뭐 이렇게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기자님. 그 예상했던 뭐 태도나 답변인데 저렇게까지 또 갑질을 할지 몰랐습니다. 예, 그 헌재 그 심판장에 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돈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연 작전은 작전대로 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자세를 갖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성격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최순실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씨가 저런 좀 표현이 이제 담겨 있었던 건 아닌가, 좀 심적으로 압박을 받은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죠. 난 모르겠다. 그리고 강압에 의해서 난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 그리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거의 이제 모른다라는 얘기만 뭐 한 100 몇 번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소치위원들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고영태 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의상실 있지 않습니까? 의상실에 뭐 월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렇다면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영태의 전체 진술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난 답변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거나 그리고 뭐 문체부에서 뭐 VIP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아는 거 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도 나는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했는데 듣다 못해서 이제 국회 소치위원단 측이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다고 하죠. 네. 근데 그게 2013년 2월 17일이니까 이제 취임하기 전에 그래서 취임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그 과정인데 사실 그건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보면 간단하긴 합니다만
정치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뭐 수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정치인급입니다. 이 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전화상으로 나눈 그 대화 같은 걸 보면요.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는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고, 나는 이제 아는 것도 없다라는 진술로 계속 이제 이끌어간 건데요. 뭐 특별히 기대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박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냐 이렇게 기습 질문을 그렇죠. 했다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침묵했다가 네.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알고 존경하고 모시는, 내가 이제 박 대통령 모시는 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뭐 충신으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계속 모순된 발언들이 많은 게, 이제 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 연결고리 같은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이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예. 이 정호성 비서관한테 정 과장이라고 혹시 부르냐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소초위원 측에서. 아니다, 정 비서관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발언할 때는 또 정 과장이 그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최순실 씨가, 방금 전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도착해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고요. 오늘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카죠. 장시호 씨랑 오늘 법정에서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예,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근에 핵심적인 게 제2의 장시호 씨가 들어가는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태블릿 PC를 임의로, 그러니까 자의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특검 측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최순실 씨는 되게 분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장시호 씨 입장에서야 이모가 아니었으면은 자기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계 스포츠 센터라는 걸 지시한 것도 최순실 씨니까. 그런 최순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모의 아이디어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뭐 내가 그거를 거부할 계제가 아니었다. 이모가 시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대해서는 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서로 지금 이모와 조카 사이가 지금 뭐랄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흔히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죠. 정말 정말 죄수라서 좀 이상한데요. 네. 죄수의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죄수 두 명을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데 각각 다른 방에 놓고서 네가 자백을 하면은 너는 가벼운 정말 그 벌만 받고 풀려나고 네가 이제 자백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침묵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무죄로 방면되는데 대신에 대신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고객하고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중간에 처벌만 받는다는 것인데 장시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깼냐면은 본인이 상대방이 자백을 하던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든 본인이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같은 경우는 유리한 전략을 취한 겁니다. 최순실이 어떻게 나오든 본인이 자백을 한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시호 씨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건 최순실이 없으면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이라는 이모가 시켜서 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저렇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섭조하기 때문에 참작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좋은 전략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순실 안창호 재판관이 질문한 것 좀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좀 지금 얘기가 지금 꼬였습니다. 지금 어제 재판 얘기하다가 방금 전에 최순실 씨가 지금 법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법원 재판 얘기까지만 지금 계속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최순실이 일종의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들은 재판이나 헌법재판을 볼 때 재판장이 어떤 느낌을 갖는 질문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좀 안창호 재판관은 이 얘기를 하시죠.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피청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최순실은 잘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 재판관의 생각을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일정한 부분 안창호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는 그 색깔인데
저 정도의 질문을 한다고 보면은 꽤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의 관계를 꽤 의미 있게 굉장히 좀 느낌이 가는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 꽤 최순실이 이렇게 저렇게 모략이다, 강압수사다, 그 다음에 대통령 누명 씌운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세 가지 전략을 짰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꽤 소득이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로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네. 이거는 아까 안창호 재판관이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 관계가 꽤 긴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연설문을 어쨌거나 뭐 그때그때 좀 고쳤다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역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국정농단의 수준은 어떨지 모르지만 심부름하는 사이는 아니다. 네, 그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꽤 의미 있는 그 소득을 최순실의 그 거짓 발언이나 모르쇠 발언 중에서도 꽤 이 금 같은 그 소득을 저는 얻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순실 씨가 안창호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답변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이경재 변호사가 그다음에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같으면 저렇게 나는 대답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재판이라는 게 뭐죠? 당사자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그 심판을 설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최순실은 관역을 요만큼만 했을 뿐이다. 인간적으로 했다. 이 부분을 설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설득할 때는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애절하게, 진지하게, 몇 가지 자결되면서 네. 이게 설득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재판관이 무시할 수준으로 대답을 하든지 참 너무한다든 이렇게 하면 그 설득이 될까요? 그 점에서는 최순실의 변호사가 재판관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중하고 진지하게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줘보세요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직접 변호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인품도 안 되고 그만큼 제대로 길을 못 찾고 있겠죠. 아마 본인 고집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실제로 언제 헌법재판소 재판을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의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국회 측 잠깐만요. 지금 영상 때문에 제가 좀 방송이 조금 꼬였는데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부산에 내려갔다가 오늘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위해서 좀 도착을 했습니다. 봉하마을에. 봉하마을을 찾는 거는 여러 가지 국민 대통합 이런 행보로 보여질 수도 있고, 반기문 전 총장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외교부 장관도 했고 이어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참배를 좀 비공개로 했다, 뭐 이런 논란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봉하마을을 찾은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 봉하마을에 지금 간 반기문 총장 관련 영상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제일 아픈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 전 총장한테 이제 뭐 정책이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하면은 그게 왜? 나 생각은 이렇다라고 받아칠 수 있는 건데 좀 뭐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빨리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반 전 총장이 조금 뭐랄까 감정이 격앙된 문재인 전 대표나 친노 지지자들한테 복면을 당한다면 그거 자체가 또 뭔가 좀 거꾸로 해소되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목적 포석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권양숙 여사가
되게 이제 정무적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뭐 또 이제 반 전 총장한테 뭐라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아마 덕담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잠시 뒤 10시에는 이제 권영순 여사를 예방을 한다는 거거든요. 반기문 그 유엔 총장이 선거 운동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뭐 아프리카나 뭐 그리스나 이런 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예방을 했을 때 놀러 간다 임기 말에.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사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측이 50% 이상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다음의 행보는 사실 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예방을 하긴 했는데 이제 비공개로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과 이제 상승 효과까지 맞물려서 결국 이제 배신한 것이 아니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으로든 이제 간접적으로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끼고 다음에 보수 후보가 될 것으로 상당히 지원한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제 배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를 하려면은 저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 측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이고요. 오늘 아마 그 일단의 그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위해서 취재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뭐 일부 피켓에는 배은망덕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뭐 라이브 영상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아직도 모르십니까? 조윤선 장관이 출석을 했고, 네, 원래는 10시에 출석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15분 정도 일찍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안 하고 네,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반기문 전 총장. 이거 웃어야 돼. 지하의감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부인과 함께 지금 가고 있네요. 김경수입니다. 지금 친노 진영의 인사는 좀 많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 오른쪽에 윤택 여사 옆에 김경수 의원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앞에 좀 비켜주세요. 아저씨 사입니다. 좀 비키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노 진영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하마을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못마땅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걸 아마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 생각이 문득 나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 친노 진영, 친문 진영이 패권주의를 몰리게 되는 이게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노무현 정신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 이 대권 출마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신이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정신 자체를 완전히 저버리고 다른 정치를 하겠다면 모를까. 사실 지금 어찌 보면 노무현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정치개혁,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저는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아직 대권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보수에 기반을 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이 존중하는 대통합의 행보를 보인다라면 그 또한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노무현 정신의 일환이 아닐까 싶고 결국 오늘 있는 봉하마을에 대한 나름의 참배에 이어서 그 다음은 팽목항을 간다는 건데 말 그대로 사회가 그동안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던 모습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일말의 행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 이야기를 했었죠. 반기문 전 총장이 국민 대통합 행보를 하겠다는 일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하고 팽목항을 또 방문할 예정이고 좀 흥미로운 거는 주변에 정치권 인사들이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연이.
아직은 이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당 사람들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소위 말해서 반기문 캠프라고 해서 외교관과 뭐 전직 언론인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캠프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너무 그 과거형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같이 나타나지 않고 단독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뭐 김기춘 전 실장, 오늘 그에 앞서서는 조윤선 장관,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의 봉하마을 참배 모습까지 뭐 동시에 영상이 들어와서 저희들 지금 얘기가 막 중구난방입니다. 다시 좀 정돈을 좀 해서 손 변호사님, 아까 좀 부족했습니다. 최순실 씨 어제 헌재에 출석한 얘기가.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했다가 또 나는 충성이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충성은 사실은 그럼 자기를 신하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보다도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경재 변호사 말고 날 선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요 100억을 줘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변호사는 누구든지 선임할 수 있지만 네. 각자 인생관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경재 변호사가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들지요. 그 최순실의 그 얘기는 중구난방이죠 사실은. 이게 왜냐면 가슴 속에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진실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죠. 정직한 사람은요 아무리 말이 어눌해도 거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 표현 속에서 맨 처음에는 그냥 가까운 그냥 머슴 같은 사이다 했다가 사실은 이제 충신 같은 사이라고 왔거든요. 충신은요 그건 엄격하게 질서가 있는 계약 관계거든요. 그건 굉장히 진지한 관계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계라고 했다가 가볍게. 근데 충신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진짜 그 죽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맺어진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헌재나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국정농단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입에서 은연중에 둘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 관계가 은연중에 나오죠. 예를 들면 정 과장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정호성 비서관을 매번 입에 뺀 게 과장이었거든요. 자기 부리는 종이였으니까. 근데 어제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갖고 정 비서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질문했더니 또 자기도 모르게 정 과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상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충신이라고 했는지 충인이라고 했는지 약간 보도마다 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충신하고 충인은 조금 다른데 이제 본인이 모시는 사람이라고 했고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나를 모시던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은 이제 수아처럼 그 사생활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충신이라고 했다면 충신과 시녀는 다르죠. 소위 이쪽은 4명 보고 이쪽은 공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전혀 다른 조직인데 공사가 헷갈리는 거기에서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의 출발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그 부분 잠깐 일단 충신이라고 했는지 충인이라고 했는지 확인을 좀 필요하겠네요. 그 대목 때문에. 네네. 충신도 문제가 없고요. 충인도 문제가 없어요, 부장님. 왜냐하면 거기서 핵심은 충자입니다. 충성할 충자. 머슴 사이에 충성이 있나요? 아니죠. 임금과 신하가 충이거든요, 기본이.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아니잖아요, 신하.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하고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정치적인 동지가 충의 관계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충자 썼다는 게 자체가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참으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은연중에 내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당 탄핵 소추위원이죠. 박범계 의원이 현장에 아마 다녀왔던 것 같은데 다녀와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기가 본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습은 붓기가 얼굴에 많이 빠져서 단정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국정농단이 그냥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럴만 할 정도의 말솜씨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은 거의 모르쇠 아니다 부인, 그리고 뭐 고영태라든지 뭐 또 노승일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이런 건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들에 의해서 뭐 강압이 있었다든지, 나는 태블릿 PC를 뭐 쓸 줄 모른다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도 아주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전에 구치소 갔을 때 어느 야당 의원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휘둘렸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헌재 심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핵심이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럼 국정농단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좌지우지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는 게 많은데, 전 어저께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과연 KD 코퍼레이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를 어제 얘기를 했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돈을 받고 샤넬백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샤넬백을 받은 것은 그냥 지인들 간에 명절 때 주고받는 정도다라고 표현한 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그냥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샤넬백을 지인들 간에 주고받는 정도의 거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딸 정유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분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언론 탓이다. 언론 때문에 내 딸 유라의 인생이 망가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필요하고 유리한 쪽으로만 증언하는 모든 모습들, 이것도 사실 보통 범인이 아니면 이 정도로 뻔뻔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뒤에서 모든 것들을 국정농단할 만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입증되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 평창 땅에 대통령 퇴임 후 사조를 구상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JTBC 보도인데요. 이 통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류상영이라고 WK 부장이랑 이 직원 간의 통화 내용들이 나온 내용을 보니까 평창에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땅이 한 3천 몇백 평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통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박 대통령의 사저로 볼 수 있는 아방궁이 들어설 거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눴던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 이외에 실제 거기에 대한 뭐 설계도라든지 이걸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뭐 장시호 씨를 비롯해서 평창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간에 장시호 씨의 동계 그 스포츠 영재센터 등을 통해 갖고서는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이라든지, 또 최순실 씨, 정윤회 씨가 평창에 땅을 가지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것도 사실이라, 여기에 진짜 계획한 것처럼 열채가 넘는 아주 아방궁과 같은 사저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혹시 있었던 건 아니냐? 그렇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업에 기대서 거기에 대통령이 뭔가 사익을 편취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들에 대한 기사 보도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후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밝혔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최순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데, 다만 어저께 우리가 헌재에서 확인한 최순실의 저 성격과 궤변과 무르세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카리스마를 활용할 때 대통령이 여기 좋다고 해가지고 모셔다 놓고 그렇게 휴가 비슷하게 해서 모셔다 놓고 사실은 임적인 장막을 치면은 꼼짝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최순실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오전에는 최순실 씨가 출석을 했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을 했는데 모든 건 다 대통령 지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 그 안종범 전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다 불었습니다. 네. 불었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그 전에 보도에서 나왔던,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나왔던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총수 사면 그 SK 최태원
회장 얘기였죠. 2015년 8월에 이제 사면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그 최태원 회장만 사면된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안종범 전 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가 한마디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총수면 사면을 해주면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총수를 특별 사면할 때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논리를 한번 개발해라. 그래서 사실은 SK 측에서도 여러 번 총사면을 지시를 했었고 마침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SK 측에 다시 연락을 했다라는 거죠. 좀 논리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달라, 정당성, 명분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SK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안종범 수석에게 이제 전달했고 그게 아마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최태원 회장이 당시 특별 사면된 게 8월 14일 0시 기준이었는데 그 전날인 13일에 안종범 전 수석이 SK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면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롯데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받았던 걸 다시 되돌려준 그 경위도 사실은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걸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어저께 줄줄이 나왔던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른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최태원 SK 회장 사면을 미리 알리고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것을 SK에서 받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30 플러스 30, 60억, CJ는 30억 플러스 30억, 60억 등 기업별로 구체적인 출연금 액수를 지정해 보금을 지시했다. 지금 그 SK하고 CJ, 현대를 보시면은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금 앞으로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 영장이 이제 만약에 발부되거나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2단계로 이제 조사할 기업 집단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SK, CJ가 롯데가 아마 최우선이겠죠. 특히 SK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면 결정 나기 전에 미리 좀 작업을 했다는 그 뜻이 되거든요. 안종범 수석이 굉장히 아주 폭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최태원 사면 미리 알리고 이 부분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청와대에 계시는 청와대 그 집무실이라고 하는 그 관저에 계시는 대통령은 굉장히 쇼크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태원 사면을 미리 알렸다고 안종범이 어제 헌재에 가서 얘기했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이건 범죄고 이 뇌물 부분 관련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차 그 대통령 수사할 때 첫째는 뇌물, 두 번째로는 그런 그 직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발언들이 어저께 그 헌재에서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사면도 뭔가 대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뭐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이 돼 있으니까 뭐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좀 사면하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요. 검토도 했는데 그런 것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SK나 이런 쪽에서 어떤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 뭐 재단 출연한 거 이런 거를 좀 엮여지는 건지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것도 약간 복잡해지는 거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태원 회장 파트너 특사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단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출연과 관련해서 대가성은 좀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기업 살리기, SK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용 관련 이런 것 때문에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지시를 한 정황이 있고 다만 이제 사전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사전에 8.15 특사 이전에 사면에 대해서 기업과 대통령 측이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리고 거래라 성공했다. 왜냐하면 SK 최태원에서만 당시 사면을 받았으니까 그 대목이고요. 이제 현대자동차나 CJ 같은 경우는 요구 맥수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 보통 지금까지는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했다는 게 대통령 측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반대적으로 뒤집는 증거죠. 구체적으로 모금액까지 지시를 해줬다라는 증거고요. 오늘 제일 재미있는 대목은 세 번째입니다. 사실 10월에 이제 이 PC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대책인데요. 당시에 우병우와 미르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제 정경련이 주도한 걸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고요. 이 회의에서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그림자로만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하자라고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묵살했다. 이런 증언까지 구체적으로 어저께 현저에서 했습니다. 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어떤 헌재에서의 답변 태도를 보면
소위 말해서 먹물 지식인들과 그 다음에 최순실이라는 그 소위 막대 먹은 그 강남의 아줌마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종범 수석은 거의 다 지금 대통령한테 불리한 탄핵과 인용과 관련해서 불리한 이슈를 거의 다 어저께 술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특히 세 번째 대목이 관심이 가는 게요. 저 존재가 드러났던 게 처음에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에서 문서를 찍은 사진 파일이 발견됐었지 않습니까? 대책회의인데 명의는 없었었어요. 이런저런 법적 논란에 대한 게 있었고,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서 그걸 주도했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고 우리가 작성한 문건은 아니다라고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별도의 문건입니다만은 이제 휴대폰을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뭐 이런 것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저 이야기가 되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대책회의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갑자기 한 것. 그리고 이제 JTBC 대책회의 한 게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가 10월 12일이거든요. 10월 12일이라고 나오고 10월 12일이고 네. 개헌 이야기, 그 다음에 그 1차 사과 있지 않습니까? JTBC의 그 태블릿 PC 나온 거, 그거 인정한 거. 그까지는 이 대책회의대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수사가 되고 이것저것이 터져 나오면서 저 대책회의 수준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아주 좀 사면초가로 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사면초가로 몰리고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최태원 SK 회장을 넘어서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줬던, 특히 롯데라든지 다른 기업들한테까지 압박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 재벌 기업들이 떨고 있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저 마지막에 나온 대목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왜냐하면 10월 12일이라고 하는 건 이 언론사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터졌던 게 10월 24일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2일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정경련이 개입한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냐,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그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아주 물밀듯이 있었던 그 시점인데, 이때 바로 청와대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같이 공모해갖고선 이야기를 말을 맞췄다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또 정치권에서도 사실 야당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든 덮기 위한 막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 도대체 어디까지 역할을 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이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한 물증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좀 이렇게 약간 제껴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헌재 심리를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진도가 꽤 나간 것 같아요. 진도가 이 헌재 심리가 이제 막바지가 아닌가 생각들어서, 제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조심스럽게 제가 관측을 해보면은 적어도 재판장이 그 퇴임하기 전에 1월 말까지 저는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주 안종범 수석이 굉장히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소상하게 재판관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아주 조목조목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대충 이 정도면은 1월 말까지는 저는 심리가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훨씬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애초 그렇게 목표를 두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은 한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요. 자,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그 박 대통령의 전방위 개입 인정, 지금 여기 세 가지를 지금 저희도 추려해 봤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좀 일단 대통령의 혐의가 좀 더 명백해지는 거고, 그게 또 헌재 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좀 빨라질 거다. 좀 이런 얘기거든요. 헌재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죠. 뭐라고 제가 코멘트는 정확히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이 헌재의 의지인 것 같고요. 또 아마 헌재 이런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약간 괘씸죄에 걸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헌재가 심리를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이번에 3번으로 늘렸다고 하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중요 증인들이 불축성하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결코 심판관들한테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반부로 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뉴스 한번 보실까요?
네. 근데 마지막 뉴스가 아니네요. 아까 반기문 전 총장 그 봉하마을 참배하는 모습 아마 지금쯤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 영상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반기문 전 총장 정치행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이게 어쨌든 뭐 혼자 당도 없이 그렇게 대선을 치를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어느 당하고 손을 잡든 들어가든 정당의 후보로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설 지나서 입당할 거다. 새누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이제 독자 행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신당 창당설이 이제 한동안 떠돌았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신당을 이제 만들어서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국내에 전혀 기반이 없는 사람이 당을 창당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기존의 정당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어저께 밝힌 입장으로는 새누리는 제외됐습니다. 새누리는 제외됐고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결국 두 가지죠. 바른정당, 개혁보수신당에서 이름을 바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반기문 그 전 총장이 기자들과 치킨집에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식견과 소회를 이제 밝힌 거를 좀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중대 선거구제를 지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원 집정제를 반대한다든가 몇 가지 소회를 보면은 그 바른 정당을 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어떤 스펙트럼이 국민의당까지 가기에는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는 제가 섣부른 판단이지만은 좀 중도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기자들하고 치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없이 지금 손가락으로 흙을 긁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다니고 있다. 이게 내 제 돈으로 생각에는 차도 2대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안 전 하셨던데. 총장이 귀국할 때만 해도 빨리 어디에 몸을 담지 않고 좀 이제 독자 행보를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엄청난 주도권을 잡고 선택할 걸로 봤는데 막상 3, 4일만 다녀보니까 이게 손발도 없고 본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도 내 돈 다 써야 되고 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의 직면을 자기가 제일 먼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들이거든요. 후보들이. 그렇죠. 자기 돈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고 원래 대선이라는 게 근데 공식 선거비용은 몇백억씩 드는 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보전도 받는데 보전을 받아서 지금 쓰는 돈은 그야말로 있어요. 예. 생돈, 어디서 이제 모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생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옆 판넬을 보시면 이게 지금 리얼미터죠. 네, 일간조사인데 여기를 보면 이날이 이제 12일입니다. 12일이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귀국한 날이고요. 또 토요일인데 금요일 살짝 지금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살짝 좀 내려오는 가고 약간 귀국 컨벤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노출 효과죠. 당일날 모든 방송들이 귀국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서울역을 거쳐서 자택에 갈 때까지 따라왔고 당일 이제 나온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올라가는데 제가 놀라운 거는 생각보다 덜 올랐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귀국을 하게 되면은 10%포인트 정도는 확 컨벤션 효과를 누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들어오기 이전에 가족의 독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이런 아직 잘 모르는 반 총장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렇게 깔려 있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작게 올라서 좀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제 2분 동안 짧게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가 또 표시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한데 반기문 전 총장 박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좀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오늘 부산에서 오전 10시에 귀국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눴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10년간 아주 많은 수고를 하고 온 데 대해서 축하를 한다 이런 덕담을 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직접 뭐 찾아뵈야 되겠지만은 상황이 그래서 좀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를 드린다는 데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그 용기를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 이렇게 좀 덕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디 잘 대처하시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잘 죽이 맞는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하고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이클라님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들이 언급했지만 봉화마을 몰래 다녀온 것 때문에 배신자 얘기를 듣는데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자니 지금 상황이 좀 그렇고 안 하자니 또다시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을 테고 참 여러 가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잠깐 짧게 하는 선에서 끝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지금 컨벤션 효과 뭐 말씀하셨지만 저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상승작용의 어떤 요인도 있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인척 비리 의혹 때문에 이제 하방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잘 이제 배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나도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반 총장이 들어오기 전에 캠프에서 나온 얘기겠지만 첫날 뭐 와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뭐 부산 이런 곳이 아니라 팽목항에 제일 먼저 가고 뭐 광주를 먼저 가고 이것이 이제 플랜이었다. 그런데 이제 항의 전화가 보수층에서 엄청나게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플랜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반 총장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을 보였던 중도 혹은 야권 지지자들 혹은 여전히 또 이제 여권 지지자들 이제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느 쪽인가. 그러니까 지금 노선을 분명하게 그걸 아우를 수는 없나요? 아우르기가 저는 사실은 중도란 진보와 보수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건 없습니까? 저도 그런 이상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중도라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반 총장을 보면은 2012년에 안철수 대표를 이제 향해서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 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데자부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돈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노선을 정하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손 변호사님. 반 총장님, 내가 유감인 게, 저 유감이 또 있어요, 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전화한 것까지. 사감 말고 유감. 네, 전화한 것까지는 뭐 100%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 내용에 잘 대처하시길. 이 부분이 좀 벌써 야당도 반응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를 안 하지만 저도 반응이 나와요. 잘 대처하라는 뜻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탄핵을 기각시켜서 성공하시라고 하는 뜻인지, 그 다음에 거짓말 하셔갖고 검찰 수사도 피하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 그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만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차라리 국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떻게 거기다 용기 있게라는 표현을 또 했거든요. 용기 있게 잘 대처하시길. 지금 박 대통령의 태도를 우리는 굉장히 지도자로서 그 좀 섭섭한 마음이 꽤 있죠. 이 대처하는 모습이. 그런데 거기다가 총장께서 지금 이 민심을 잘 읽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이죠. 전략적인 아닌가요? 표현을 저는 했을까 싶긴 한데 네. 여러 가지로 해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럴까요? 그야말로 덕담이죠. 대처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출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스스로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덕담인데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좀 과잉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덕담은 덕담 자체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기 있게, 그러니까 뭐 잘 탄핵 국면을 돌파해서 심판을 기각시켜라 뭐 이런 메시지로는 저는 안 익혔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참모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용어 선택도 잘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